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홀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거기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오랫동안 못 만났던 생명을 구해준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어떠한 답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 그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를 태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가면 다시는 이상형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형을 차에 태우고 가겠다는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질문을 받은 한 다이버전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선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그리고 난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Started out this escapade.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리는 당일 배송 영화방. 오늘은 박 기사가 없습니다. 세종시로 출장을 갔고요. 언제 돌아올지 확실한 사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 기사가 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수신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수신료라고는 하는데 그 팟빵에서 보시면은 팟빵 어플이나 이런 걸로 들으실 때 별점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하트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 하트나 별점을 받기로 했습니다. 들으시고 재미가 있었다,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5개부터 뭐 이딴 방송을 다 하냐 하면 1개까지 그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공지사항을 드리게 됐습니다. 별점 1부터 5개까지 혹은 하트, 좋은 방송이 좋았다 하시면 하트 같은 거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이 더욱 많은 이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짜로 하는 방송, 공짜로 송출하는 방송이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공지사항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공지사항, 그 박 기사가 다음 방송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복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두 번째 방송도 아마도 혼자 혹은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다음 영화의 경우는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영화 다이버전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이게 틀리네. 앞에 그 말씀드린 한 다이버전트의 답변, 이야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사실 의사 선생님이 면허가 없으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좀 꼬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이버전트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 인간인지 평소에 그냥 알고 있던 얘기인데 다이버전트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이버전트라는 영화 속의 다이버전트, 자유로운 사고를 할 줄 아는 존재를 다이버전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다이버전트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지금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닐 버거, 출연한 배우들 케이트 윈슬렛이나 애슐리 주드, 매기 쿠나 레이 스티븐슨, 이름이나 얼굴 같은 게 꽤 알려진 배우들이 많은데 사실상 주연을 맡은 배우들은 다 신인급이에요. 쉐일린 우들리, 또 테오 제임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죠. 거의 신인급이고요. 원작도 있다고 합니다. SF 소설로 꽤 히트친 다이버전트라는 소설이죠. 동명의 베로니카 로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드리면 줄거리는 시대적 배경은 가까운 미래고 장소는 시카고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시카고. 이런 SF 영화에서는 흔히 쓰이는 그런 구도죠. 근미래긴 한데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오프닝부터 보면은 쫙 시카고 전경을 보여주는데 그런 거 아시죠? 영화 오프닝 들어갈 때 한 도시에 바닷가 끼고 있는 쫙 그런 고층 빌딩들 보여주고 이런 장면처럼 찍었는데요. 그 빌딩들이 다 반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영화들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장면인데 건물들, 고층 건물들이 거의 다 완전히 반쯤 부서져서 앙상이 그 철골 같은 걸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어요, 그 도시에. 그리고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유지되고 있거나 혹은 더 발전한 부분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시카고의 도시 외곽에 커다란 성벽을 중국식으로 이렇게 둘렀어요. 어떤 외부의 미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의 주요한 임무를 나눠서 맡고 있는 5개의 분파가 있고 사람들은 그런 분파에 속해서 하나의 사회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 속 5개의 분파인 거죠. 그 분파들은 첫 번째로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중시하는 에브니게이션, 용기를 중시하는 돈트리스, 지식의 에러다이트, 평화의 에머티, 정직과 올고듬의 캔더, 이렇게 5부족입니다. 이들 5부족은 도시에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5가지의 임무를 각기 나누어 맡고 있는데 철저하게 통제된 그런 속에서 5개의 부족은 서로 연관성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임무는 있는데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이 관련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에브니게이션은 그 도시의 타인들을 돕고 공공의 복지적인 요소를 맡고 또 조직이래. 그 도시의 공익적인 업무를 맡아서 공공의 운영을 맡고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돈트리스는 그 성벽을 관리하고 이제 안보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에러다이트는 학술적인 연구, 지식의 탐구를 맡고 있고 평화의 에머티, 그 부족은 이제 도시의 경작, 생산 이런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더, 정직과 올고듬의 캔더, 말도 아주 밉상으로 하던데 이 캔더라는 부족은 그 법치와 그런 것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5개의 부족이 서로 간에 최소한의 접촉을 가지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의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설정이고요. 영화 이야기는 에브니게이션이라는 부족, 이타심을 중시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에브니게이션의 일원으로 자란 베아트리스라는 여자아이의 성인식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모든 16살쯤 되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부족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의 순간이 되는데 이 베아트리스라는 에브니게이션이라는 부족의 일원으로 자란 소녀가 이제 16살이 되어서 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16살이 된 도시의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적성을 가려내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판명받게 되고 꼭 그것과는 이제 관련이 없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속할 부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길러진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와 같은 적성을 물려받아서 자신이 자란 분파를 선택하게 마련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영화 주인공들이 그렇죠. 에브니게이션의 간부인 부모로부터 길러진 베아트리스가 속으로는 항상 이제 남을 돕긴 도와야 되는데 오빠나 이제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로바로 이제 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도울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에브니게이션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주변에 그 미친놈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돈트리스 부족 사람들이 있어요. 막 뛰어가면서
막상 가까이서 본 적은 없지만 지나가는 거 보고 막 사람들 하고자 다니는 거 보고 하면은 정말 멋있다 하고 동경을 합니다. 이 베아트리스라는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순간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사회 자체가 핏줄보다 분파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예요. 그래서 또 성인식 이후에는 다른 분파와 일체의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규약이 있기 때문에 베아트리스라는 아이가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돈트리스를 선택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 열린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런 인생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영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사실 영화 속에서 16살이 된 도시의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고 성인식을 거치게 되는데 오빠랑 베아트리스가 같이 성인식을 거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빠랑 베아트리스가 둘 다 16살이구나.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쌍둥이라는 설정이 아니고서는 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속편이 나온다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영화 사실 전 중반까지 보면서 와, 이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흥미롭다. 매트릭스 이후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아바타도 있긴 했죠. 아바타, 매트릭스 몇몇 SF 영화들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끌리는 사실 공상과학 영화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 영화가 한 중반까지 보기로는 정말 그 영화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혹은 그 영화들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SF의 장을 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F 장르가 가진 가장 큰 특성이자 장점 혹은 매력은 역시 현실에서 경험한 적 없는 그런 흥미로운 세계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다이버전트 이 영화는 매우 영리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인물을 가진 5개의 분파,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사회, 서로 격리되어서 살고 5개의 부족이 또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구성원들의 성격이나 삶의 양식 같은 것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영화가 이런 것들을 제법 설득력 있게 구현해서 또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객들의 흥미를 잡아 끕니다. 마치 고구려의 마가 부여나 이런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5가지 부족들이 있는데 서로 전혀 다른 그런 생활 양식이나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고 그게 또 철저하게 통제된 그 SF의 전형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 사회에 전형적으로 막 통제되어 있는 옛날에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하고 건카타 같은 소재가 아주 멋있게 그 총으로 하는 무술이죠. 권총으로 하는 이퀄리브리엄 그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1984 같은 소설에서 그리고 또 영화에서 등장했던 철저하게 통제된 미래 사회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런 영화를 뭐라고 하죠? 미래 사회인데 좀 암울한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디스토피아. 미래의 그 디스토피아를 구현하는 영화 속의 그런 모습들. 유토피아 반대말입니다. 네. 그런 SF적인 설정이 흥미롭게 다가와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 시점의 그런 고발 영화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조직된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억압된 사회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적성을 위해서 부모와 다른 부족을 선택해야 한다면 또 그것이 다시는 부모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중대한 인생의 그런 결정이라면 이런 설정들이 우리의 주변 혹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까지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을 공상과학적인 상상력과 결합시켜서 부풀려 놓은 거고 그렇기에 우리는 약간 이런 결단에 손에 땀을 쥐고 몰입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SF적인 장점 그러니까 흥미로운 세계관에 대한 장점 말고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이 영화 가진 2가지 매력이 사실 영화 중반까지 끌고 가는 주요한 동력이 되는데 그 다른 하나는 극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기인한 긴장감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사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5개의 부족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지닌 존재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5개의 부족의 지도자들이 그런 틈새적인 존재들을 계속 살해하고 있죠. 바로 그런 존재가 다이버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모든 사회 속의 모든 개인들이 적성 검사를 할 때 어느 한 부족에 적합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모든 부족을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경계에 서 있고 심지어는 모든 부족을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이 계속되어 생산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인 베아트리스 역시 이런 사람이죠. 그런 존재를 다이버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부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이버전트뿐만 아니라 이 5개의 부족에 속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회에선 마치 노숙자의 모습을 투영한 것 같기도 하고 패배자나 혹은 반군같이도 보여지기도 하고 반군이 되기엔 좀 조직력이 부족하지만 무분파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속의 모든 분파 내에 속한 사람들은 그 무분파 사람들이 되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또 무분파가 될까 하는 그런 긴장감과 또 다이버전트인 게 밝혀져서 살해당할까 하는 이 2가지의 두려움에 기인한 그런 극적인 긴장감, 미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영화의 중반까지 끌고 가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SF적인 설정과 새롭고 신선한 설정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 긴장감 이 2가지의 요소 때문에 중반까지는 정말 흥미롭게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베아트리스가 사실 성인식에 앞선 적성 테스트에서 이제 자신이 다이버전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돼요. 이제 그걸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서 늘 그렇듯이 단서는 던져주는데 확실하게 말해주진 않죠. 이런 영화가 늘 그렇듯이. 그래서 베아트리스가 내가 뭔가 위험하구나 이걸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사실 자신도 적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런 고민이 본격화되는 건 자신의 성인식에서 에브니게이션이 아닌 돈트리스를 선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이 성인식도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지는데 이 동양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끌어왔어요. 이 영화가 사실 보면 요즘 영화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전에 액션 영화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부분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액션씬에서 약간 홍콩이나 동양적인 무술의 액션씬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주먹 격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 홍콩 영화의 뭐 정무문이나 이런 영화들에서나 쓰였던 그런 격투씬이나 혹은 길러지는 부분이나 이런 설정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성인식을 할 때 칼로 손바닥을 쫙 긁어가지고 피를 내서 그 핏방울을 5개 부족의 상징의 어느 하나에 떨어뜨려서 그 핏방울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부족에 속하는 그런 설정이 나오는데 이런 설정도 우리나라 영화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일본 영화에서도 또 중국 영화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피를 내서 그 피를 어느 상징에 떨어뜨려서 그로써 자신이 앞으로는 그곳에 속한다. 뭐 이런 영화들. 이런 설정들이 되게 동양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도시를 감싸고 있는 그 성벽도 되게 동양적인 거고 혹은 중국적인 거고 그 성벽에 올라가는 그 철제 구조물도 동양의 이제 만리장성이나 이런 성벽에 올라가는 그런 구조물처럼 그 함곡관이나 이런 성벽의 그런 구조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헐리우드이 가져와서 쓰는구나.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저들이 자신의 문화 속으로 포용해서 가져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문화 속에 편입돼서 저들의 문화를 우리화시켜서 표현하는 작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영화 내적인 부분들이고요. 네, 다시 영화 얘기를 하자면 베아트리스라는 소녀가 자신이 다이버전트임을 알게 되고 조금씩 느끼게 되고 또 돈트리스라는 부족의 구성원이 돼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선택하죠. 트리스라고. 근데 이 부분이 정말 매력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아트리스가 트리스의 이름을 갖기까지 그 기차에 올라타고 달리는 기차에 또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높은 구조물에 올라가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막 정말 자유롭고 이 용감한 이 부족의
성인식을 다 치르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옛날 아마존 영화들이나 뭐 남아메리카 쪽의 그런 모습들이나 전통들이 많이 투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전사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어쨌든 잘 쓰였습니다. 정말 매력있어요. 정말 자유롭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맹자의 호연지기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그 극장, 그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느끼는 확 트인 공간을 바라보는 그런 때의 쾌감, 또 그럴 때 감흥,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매력 있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설정과 극 전반의 감도는 상당한 수준의 긴장감과, 또 한스 짐머 아시죠? 엔니오 모리코네와 뭐 한스 짐머 뭐 이런 되게 유명한 영화 음악가들인데, 웅장한 영화 음악 하면은 한스 짐머가 사실상 헐리우드의 첫 손가락에 엄지입니다. 엄지 꼽힙니다. 이 한스 짐머의 스코어, OST, 한스 짐머 특유의 웅장한 음악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영화 중반까지를 정말이지 힘있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결말부,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런 장점들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점차 힘을 잃고 마침내는 이제 사그라들고 맙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 감독이, 닐 버거라는 이 감독이 약간 이야기의 경중을 좀 어디다 좀 경하게 가볍게 표현을 하고, 어느 부분에 이제 중하게,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리고, 이런 걸 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선택장애 있는 사람들,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 뭐 살 때 약간 막 고민하고 못 고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특성이, 감독인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선택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로맨스니 멜로니 이제 드라마니 액션이니 막 영상에 집중하고 음악에 집중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어느 캐릭터에 더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지 못하면서 다 비슷비슷하게 또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게 느껴졌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 말이 정말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원작이 있는 영화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영화는 원작을 정말 잘 살렸다, 잘 녹여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영화가 있고, 정말 원작을 구겨 넣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후자입니다. 원작,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원작에 많은 내용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원작을 이 영화 한 편에 2시간 20분이나 되는 이 영화, 심지어 시간도 늘렸어요. 그 긴 영화 속에 구겨 넣었다, 이런 인상이 조금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쉬웠던 부분을 꼽자면, 아까 멜로 얘기 조금 해드렸는데, 베아트리스가 이제 트리스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제 돈트리스족 안에 들어가서 원래 돈트리스족 출신 아이들이 다시 신입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성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부분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비돈트리스족 출신들이, 그러니까 뭐 에러다이트나 캔더나 뭐 베아트리스처럼 에브니게이션이나 뭐 에머티나 이런 부족에서 이제 자신의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자신의 적성을 따라서 돈트리스족으로 들어온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돈트리스족 출신들과 다르게 두 개로 갈려서 훈련을 받게 돼요. 근데 이들 비돈트리스족 출신들을 훈련시키는 조교가 포라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이름조차 상징적인 이름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4가지가 있어서 포입니다. 그런 포라는 인물인데, 포가 아니고 포겠네요, 포. 네, 그 포라는 인물하고 로맨스를 막 펼쳐요. 정말 뜬금없이. 왜 얘랑, 오히려 로맨스가 없어야 더 드라마가 그럴듯한데 로맨스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10대들한테 되게 인기를 끌었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또 10대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대들의 관심사인 이 성장에 대한 결정, 어른이 되어가는 그 성장기, 성인식, 이런 부분하고 같이 로맨스의 부분을 강하게 삽입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환상적인 이런 로맨스 자체도 되게 환상적이에요. 뭐 이런 절실한 사랑 있다고 믿지만 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뜬금없고 환상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런 당황스러운 로맨스가 되게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서 다 끊어먹어요, 그 템포를, 후반부부터. 이게 이야기의 몰입도를 정말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비실비실한 클라이막스예요, 사실 클라이막스 부분 자체도. 그런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공감되지도 않는 로맨스 씬을 연출해버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반전이 막 있거나 이럴 때마다
반전도 아니고 반전을 가장한 그냥 막 구구절절한 그런 사연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장광설을 막 늘어놓고 내가 왜 이런 걸 했어 막 이런 사연 케이트 윈슬렛이 막 늘어놓는다거나 혹은 이제 막 누군가 친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쓰러질 때마다 정말 그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막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 각계전투 교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막 잡고 막 심파적인 걸 막 하고 되게 어설픈 액션 씬을 연출하고 바로 전에 본 영화가 론 서바이버인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비교되면서 그냥 막 뿅뿅하는 총싸움이에요. 그 요즘 교회에 나가보시면 서바이벌 게임 이런 교회 연습장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데서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이렇게 싸워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액션씬들 좀 아쉬웠습니다. 막 생사가 오고 가는 시가전의 현장인데 그런 데서 이러니 참 안타까웠고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반까지 아니 나아가 중반까지 전반부는 이제 SF 장르의 특성을 한껏 살린 그런 흥미로운 세계관이 돋보였고 중반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트리스트 쪽 내에서의 그런 긴장감과 다이버전트인 게 밝혀지면 안 된다는 그런 긴장감 그런 두 가지의 긴장감이 아주 매력적으로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중반까지 정말 볼만했다는 점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액션씬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그 정말 액션씬이 어설플 뿐만 아니라 사실 촌스러워요. 그 액션씬만이 아니라 그 액션씬 이후에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과정 전체가 그리고 이야기의 그런 갈등이 다 해소되는 결말부까지가 사실 촌스럽습니다.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정말 단선적이고 적도 하나뿐이고 적이 너무 약하고 적 자체가 너무 약하고 촌스럽고 중요한 순간마다 막 이야기를 그렇게 구구절절히 다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 좋게 봤습니다. 이게 또 전 영화 론 서바이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랬고 전개 자체가 드라마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점프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사랑에 공감하게 되고 캐릭터에 공감하게 되고 이들 간의 전우애, 우정 혹은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에 공감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점프가 되기 때문에 2시간 20분이나 되는 이런 영화 속에서 이렇게 점프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드라마적인 그런 곡선이 계속 끊어진다는 건 좀 심각한 결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소설 원작을 2시간 20분 동안에 구겨 넣는 데 대한 그런 부작용인 것인가 혹은 감독의 연출의 그런 능력 부재인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문제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두 가지 모두에서 좀 문제가 보이는 듯도 했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캐릭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들도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 캐릭터도 그렇고 주변 인물들, 친구들이나 혹은 그 포 같은 인물들이나 캐릭터의 변화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캐릭터의 변화 자체도 설득력이 좀 없고 그런 점도 아쉬웠습니다. 이 영화 좀 인상적인 부분을 꼽아드리자면 영화 속의 꿈과 현실을 계속 오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성검사할 때도 사실 적성검사라는 게 의자에 딱 눕혀놓고 머리에 씌운 다음에 그런 설정 많잖아요. 이제 무슨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혹은 또 위험한 상황들을 연출하고 그로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가 이제 위기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캐릭터에 속하는가를 보는 건데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옛날에 인셉션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제 꿈으로 들어가고 꿈속에서 다시 현실로 나오고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서 꿈과 현실의 그 경계 속에서 두 가지의 그런 매력을 다 느낄 수 있는데 극장의 공간에서 마음껏 그 꿈의 환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는데 이 영화도 상당히 그래요. 정말 잘 차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셉션하고 비교할 정도는 사실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런 느낌을 살렸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그 까마귀가 막 자기를 쪼아먹는 그런 상황들과 폐쇄적인 상황들, 고층에서의 상황들, 고소공포가 일어나는 상황들 내지는 엄청 큰 개가 막 와오는 상황들 사실 정말 처음에 이건 스포일러구나.
스포일러 그냥 스포일러까지는 아닌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적성검사에서 이 베아트리스라는 인물이 속한 그 에브니게이션이라는 족이 아무래도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되게 숭상하는 부족이면서 동시에 거울을 잘 못 보게 해요. 그런 미국의 그런 종교 있잖아요. 아미시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만심을 경계하고 맨날 검은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사람들. 마치 그 부족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된 생활을 하는 느낌이 있고, 거울도 몇 초 이상 못 보게 하고 자만심을 경계하는데, 이 베아트리스라는 사람이 적성검사를 하면서 약물을 주입해서 환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울의 방인 거예요. 거울의 방. 자기가 수백 명이 막 나오고,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매력있는 그런 설정으로 딱 들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소설에서 아마 그렇게 쓰였겠지만 정말 연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 영화 자체가 등장하는 부족이 크게 전체 5개 부족에 그 무분파까지 하면 6개 부족인데, 영화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부족은 사실 돈트리스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브니 게이트였나요? 아까 그 출신 부족과 또 오빠가 또 다른 부족을 선택해요. 에러다이트라는 케이트 윈슬렛의 부족을 선택하는데, 그 3가지 부족이 그나마 어느 정도 나오고 나머지 2개의 부족과 무분파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속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사실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속편도 나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편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돈트리스 한 부족을 설명하면서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좀 더 역동적이진 않겠지만 에러다이트나 뭐 캔더나 뭐 그런 부족들을 보여줘도 정말 흥미롭고, 나중에 무분파 내에서도 뭐 어떤 조직이 있다라거나 그들의 삶의 양식을 보여줘도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편에 대한 약간의 기대가 들었네요. 이 영화 나중에 보면은 속편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성벽 있잖아요. 성벽 밖에 이제 가까운 성벽에는 중국식으로 농경지가 있어요. 쫙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 과거에 그랬는데, 보시면 그런 농경지들을 에머티 부족이 그 경작을 하고 있죠. 에머티의 논들이 있죠. 농경지가 있는데, 그 에머티의 농경지 너머에는 뭐가 있냐, 왜 도대체 누구가 있길래 계속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이런 성벽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 대사 중에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른 영화 속편이 나온다면 그 너머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건드릴 여지가 아직도 많아서, 2시간 20분짜리 영화를 해놓고도 아직도 여지가 많아서 좀 기대가 되는 한 3, 4부작 혹은 그 이상까지도, 혹은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옛날 스타게이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 뭐 이런 영화들처럼 속편이 계속 나와도, 매트릭스나 뭐 그래도 되는 영역이 있는, 폭이 있는 영화였다라는 점에서 흥미가 좀 있었습니다. 좀 주제의식적인 점에서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좀 거슬린 부분이 있었어요. 인크레더블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영화 보면서 저는 사실 영화가 상당히 좋아요. 그 영화 잘 만들었고,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설정 자체가 그랬는데, 뭐였냐면 그 주요한 중심 인물들이 사실은 영웅들이잖아요. 인크레더블에서 아버지도 영웅이고 어머니도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친구들이 전부 다 영웅이었죠. 그랬는데 그 영웅들이 이제 법 제도로 인해서 영웅들이 더 이상 활약을 하지 못하는, 히어로가 활약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뭐 몰래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영웅의 유전자가 엑스맨 같은 영화에서 그려지듯이 유전됩니다. 영웅의 그런 유전자들이. 그래서 히어로적인 그 초능력들이 다 유전되고, 일반 대중들은 그 영웅의 상당 부분 기대서 살아가고, 혹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시 그 영웅들의 도움을 바라고, 이렇게 그려져요. 영화 자체도 되게 영웅들의 시각에서 그려졌죠. 영웅들이 멋있게. 근데 이 영웅의 적대하는 적이 누구냐면 안티히어로예요. 영웅이 아니고 흔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요즘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도 그런 소재가 나오는 것 같던데, 영웅을 동경했는데 그 영웅이 자기를 무시했거나 뭐 그래서 비틀려가지고 그 영웅을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정말 극대화시켜서 기술적인 이런 걸 다 빌려와서 그 영웅에 적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결국 영웅 집단이 승리를 하죠. 이 악당이 패배하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영웅의 가능성은
유전되는가? 어째서 시민들은 영웅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어째서 영웅의 가능성은 유전되는가? 어째서 혁명은 오직 그 신드롬이에요. 그 인물 자체도. 그 악당이. 어째서 혁명은 오직 신드롬을 통해서만 일어나며 어째서 그마저 좌절되는가? 전 그런 물음들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인물의 이름이, 악당의 이름이 신드롬이었던 것. 그것조차도 저는 불쾌하게 다가왔고, 시민들이 영웅한테 도움을 받기만 하고, 또 영웅의 가능성이 유전되고, 그런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개인적인 그 유전되지 않은 능력이 없는 인물들이 히어로한테 대항하는 그런 일종의 혁명이 왜 신드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좌절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주제의식적인 점에서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도 사실 그랬어요.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이버전트라는, 그게 부족적인 게 아니라 사실 다이버전트를 부르는데 그 다른 부족들의 지도자들이 다이버전트가 뭐냐면 자유롭게 사고하는, 틀을 깨고 사고하는. 돈트리스라면 이런 상황에서 유리 속에 폐쇄공포증에 갇혔을 때 이 유리를 깨부수고 나가야 돼요. 2만 대쯤 치면 깨지겠죠, 유리가. 질식사할 정도가 돼도 막 깨고 나가야 되는 게 다이버전트입니다. 그 돈트리스입니다. 근데 다이버전트는 틀을 깨는 사고를 하는 인물들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그걸 돌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걸 탈출해버리면 이 사람이 다이버전트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영화는 돈트리스의 사고방식대로 훈련해가 연습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일부러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이버전트인 베아트리스의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적성검사처럼 그렇게 딱딱 처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적성을 판별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적성이 있고 다른 적성을 할 수 없게 되고, 거의 사실상 그 다이버전트라고 불리는 그 특정 인물들만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지만 세뇌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약품에도 거기서 이제 세뇌시키려고 주입하는 약물에도 면역이 돼버리고, 자동적으로. 또 상당히 자유로운 사고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틀이 없는 사고를 할 줄 알고, 앞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차키를 남한테 넘겨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의사분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나는 이상형과 남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이버전트인데, 그 다이버전트가 영화 속에서 유전이 되는 거죠. 정말 유전이 혹은 타고나는 거죠. 처음부터 타인과 다른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그런 설정인 거죠. 이 원작과 이 영화 자체가. 저는 그게 정말 불편했어요. 과연 인간이 그렇게 가능성이 닫혀진 존재인가? 타고난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 타고난 재능으로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차이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적성과 영역의 수준이 있다라고 영화가 단정 짓는 것 같아서 저는 답답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든지 자신이 좋아하면 자신이 타고난 적성이 아니더라도 좋아할 수 있고 또 극복해낼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믿고, 심지어 틀을 깨는 사고도 처음부터 틀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다이버전트라는 그런 특정 인물들만 틀을 깨는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는 좀 그런 면에서 너무 단정적이고 너무 주제의식적인 측면에서 너무 보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출신 성분을 가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 영화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이 영화를 평양해보자면, 그러니까 추천은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하는 뜬금없는 로맨스랑 촌스러운 액션씬만 없었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SF 장르의 특성을 한껏 살린 그런 흥미로운 세계관이나 중반까지의 긴장감 있는 전개는 훌륭했지만,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클라이막스의 약점, 이런 것들이 너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본 다이버전트에 대한 영화 평은, 영화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볼 영화 이제 간단히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보고 왔습니다. 이것도 시사회로 보고 왔는데 한국 영화예요. 한국 영화고 제목은 아버지의 이메일이라는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겠죠. 다큐멘터리예요. 영화 장르는 다큐멘터리인데 극장에서 제가 본 첫 번째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도 몇몇 편은 본 적이 있고, 이 영화도 이제 서울극장에 가서 봤어요. 그래 보고 나오면서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쁜 영화는 아니다. 막 어느 정도로 만족했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영화 소개 시간에 13회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버지의 이메일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메일이라는 다큐멘터리 다음 볼 영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을 깨는 사고. 저는 이게 끊임없는 자기 단련과 노력을 통해서 틀을 깨는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저도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분들, 제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자주 권하는 부분이에요. 틀을 깨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모두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사고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틀을 깨는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인 사고, 틀을 깨는 사고, 많은 이런 사고들은 요즘 사회에서 막 장려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문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찰하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좋은 점을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사고 자체의 틀을 깨고 한층 더 나은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런 부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꾸준히 사고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영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 없이 혼자 진행하게 돼서 많이 부족한 방송이었을 텐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프닝과 엔딩에 항상 쓰이는 곡은 문라이터스의 데스페라도입니다. 전곡 마지막으로 감상하면서 오늘 12회차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수요일 11시 56분 저녁,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실종돼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desperado.